서울의 심장을 꿰뚫는 은성그룹의 타워. 그 최상층은 구름도 감히 넘보지 못하는 권력의 성역이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아득한 보석처럼 흩뿌려졌지만 회의실을 감싼 공기는 그 어떤 불빛으로도 데울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길고 육중한 흑단 테이블의 상석에 앉은 남자, 강지훈의 존재감 때문이었다. 그는 은성그룹의 총수이자 자신의 감정마저 완벽하게 통제하는 강철 같은 사내였다. 그의 시선이 맞은편에 앉은 경쟁사 임원들의 얼굴을 차례로 훑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이라도 된 듯 잔뜩 위축된 모습이었다. 지훈의 입가에 희미하다 못해 거의 보이지 않는 미소가 걸렸다. 수조 원이 걸린 인수합병의 마지막 협상 테이블. 그러나 그에게는 이미 끝난 게임의 승패를 확인하는 지루한 절차에 불과했다. 그는 이미 상대의 모든 수를 읽고 있었다. 최종 제안입니다. 이 가격에서 단 1원도 올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담긴 결단력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온도가 몇 도는 더 내려가는 듯했다. 상대편 대표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그들은 지난 몇 달간 이 협상에 모든 것을 걸었지만 결국 거대한 벽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순간이었다. 결국 그들의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에 서명했다. 잉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강지훈은 만족감이나 기쁨 같은 감정을 전혀 드러내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에게 성공은 당연한 결과일 뿐 감정을 낭비할 가치가 없는 것이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군더더기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고 임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길을 열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의 충직한 비서 윤서연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그의 모든 것을 챙기는 유능한 인재였다. 평소라면 완벽한 미소와 함께 다음 일정을 보고했겠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심상치 않았다. 하얗게 질린 얼굴과 흔들리는 눈빛은 그녀가 지금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무슨 일이지? 지훈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변수를 혐오했다. 그의 완벽하게 짜인 세계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그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었다. 윤서연은 마른 입술을 겨우 열어보고 했다. 총수님, 그게 1층 로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언론과 직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훈의 미간이 좁혀졌다. 고작 로비의 소란 때문에 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인가? 보안팀은 뭘 하고 있는 건가? 시시콜콜한 일까지 내가 직접 처리해야 하나? 그의 질책에 윤서연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건 총수님께서 직접 확인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보안팀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보안팀조차 손을 쓰지 못하는 문제라는 말에 지훈의 발걸음이 멈칫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내 결심한 듯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윤서연이 다급하게 그의 뒤를 따랐다. 최고 경영자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하강하며 지상의 혼란 속으로 그를 이끌었다. 그 짧은 순간 지훈은 앞으로 닥칠 일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의 시작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엄청난 소음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가 그를 덮쳤다. 은성그룹의 심장부인 1층 로비는 거대한 시장터를 방불케 했다. 수많은 직원들이 웅성거리고 있었고 어디서 소식을 들었는지 기자들이 카메라를 든 채 진을 치고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로비 중앙의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의 중심에 지훈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보안 요원들이 에워싼 작은 공간 안에 4명의 남자아이가 서 있었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은 값싼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문제가 아니었다. 지우는 숨을 멈췄다. 아이들의 얼굴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신과 똑 닮아 있었다. 어린 시절의 사진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소름 끼치도록 완벽한 복제품들이었다. 아이들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은 채 오히려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그 순간 아이들 중 한 명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지훈을 발견했다. 아이의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가락으로 그를 가리켰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그를 따라 고개를 돌렸다. 사방을 압도하던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모든 이의 시선이 지훈과 4명의 아이들 사이를 오갔다. 시간마저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아이들은 마치 오랫동안 연습이라도 한 것처럼 한 목소리로 외쳤다. 그 천진난만한 목소리는 로비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아빠, 그 한마디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폭탄처럼 강지훈의 머릿속에서 터져나갔다. 그의 철옹성 같던 이성이 산산조각 났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사람들의 경악 어린 탄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지훈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의 세상은 오직 자신을 아빠라고 부르는 4개의 똑같은 얼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혼란과 공포로 가득 찼다. 강지훈은 평생 단 한 번도 무언가를 통제하지 못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거대한 이해할 수 없는 변수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었다.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는 그에게 묻고 있었다.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인가요? 그러나 정작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장 모르는 사람은 강지훈 자기 자신이었다. 그의 완벽했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윤서연 비서가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기자들은 이 엄청난 특종에 흥분하여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총수님, 이 아이들은 누구입니까? 아이들이 아빠라고 불렀는데 사실입니까? 숨겨둔 자식들이 있었던 겁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에게 날아와 밝혔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었다. 위기 속에서 더욱 냉철해지는 남자. 그는 다시 눈을 떴을 때 이전의 냉혹한 CEO의 얼굴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아이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다. 그의 움직임에 겁을 먹은 기자들이 주춤하며 길을 열었다. 그는 아이들 앞에 멈춰 서서 그 작은 얼굴들을 하나하나 뜯어보았다. 보면 볼수록 자신의 어릴 적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하여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 어떤 온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마치 분석해야 할 데이터 혹은 처리해야 할 문제처럼 바라보았다. 누가 너희를 이곳으로 보냈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이 배제된 채 차갑게 울렸다. 아이들은 그의 차가운 태도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가장 대담해 보이는 아이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엄마가요. 아빠를 찾아가라고 했어요. 아빠는 아주 높은 빌딩에 사는 대단한 사람이라고. 아이의 말은 한치의 거짓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지훈에게는 엄마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다. 그의 기억 속에 아이를 낳아줄 여자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 상황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한 음모. 지훈의 머릿속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 스캔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자는 누구인가? 그는 즉시 결정을 내렸다. 여기서 시간을 끌수록 상황은 악화될 뿐이었다. 그는 뒤에 서 있는 보안 팀장에게 고갯짓을 했다. 아이들을 내 차에 태워. 그리고 언론을 통제해. 오늘 찍힌 사진이나 영상이 단 하나라도 외부로 유출될 경우 자네뿐만 아니라 은성그룹 법무팀 전체가 책임을 져야 할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경고가 담겨 있었다. 보안팀장은 황급히 머리를 숙이고 명령을 수행했다. 강지우는 아이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건물을 빠져나갔다. 그의 등 뒤로 아이들의 혼란스러운 목소리와 기자들의 아우성이 뒤엉켰지만 그는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는 듯 걸음을 재촉했다. 전용 차량에 올라탄 그는 차가운 가죽 시트에 몸을 깊숙이 묻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보안 요원들의 손에 이끌려 다른 차에 타는 모습이 보였다. 차는 미끄러지듯 본사 건물을 빠져나와 한적한 강변 도로를 달리기 시작했다. 지훈은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벌어진 초현실적인 사건을 되짚었다. 자신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복제한 듯한 4명의 아이들. 그들은 누구이며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아이들을 자신의 인생 한복판에 던져 넣었는가?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오점이 생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이 아이들의 등장은 그의 완벽한 명성에 씻을 수 없는 흠집을 낼 것이 분명했다. 그는 이 문제를 최대한 빠르고 조용하게 처리해야만 했다. 아이들을 적당한 시설에 보내고 언론에는 적절한 해명을 내놓고 배우를 찾아내 철저하게 밟아버리면 된다. 그것이 강지훈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고 미세한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자신을 향해 아빠라고 외치던 그 천진한 목소리, 자신과 똑같이 생긴 얼굴로 그를 바라보던 맑은 눈동자. 그것들이 마치 지워지지 않는 잔상처럼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애써 그 감정을 무시하려 했다. 그것은 계획에 없는 불필요한 감정의 동요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차가 그의 개인 저택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다른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도 막 도착해 있었다. 거대한 철문이 열리고 차는 길게 뻗은 진입로를 따라 들어갔다. 지훈의 저택은 그의 성격처럼 차갑고 거대하며 인간적인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공간이었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거대한 집에 압도당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저택의 사용인들이 뛰어나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를 맞았다. 지훈은 그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채 아이들을 향해 명령했다. 따라와. 그리고 그는 거대한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뒤를 졸졸 따라갔다. 마치 어미 오리를 따르는 아기 오리들처럼. 그 모습은 이 차가운 공간과 기묘한 부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강지훈은 아이들을 넓고 텅 빈 응접실에 세워두고 자신은 멀찍이 떨어진 소파에 앉았다. 그는 다시 한번 아이들을 관찰했다. 내 아이는 생김새는 똑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분위기나 표정이 미묘하게 달랐다. 한 아이는 여전히 당돌한 표정이었고 다른 아이는 겁을 먹은 듯 형의 옷자락을 꼭 쥐고 있었다. 또 다른 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방 안의 값비싼 장식품들을 훑어보고 있었고 마지막 아이는 그저 묵묵히 서서 지훈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지훈은 윤서연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DNA 검사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곳을 알아봐. 보안은 완벽해야 해. 그리고 내가 지시한 내용 아이들의 출처에 대한 조사는 시작했나? 수화기 너머로 윤서연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었다. 전화를 끄는 지훈의 시선이 다시 아이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아이들에게서 기묘한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히 외모가 닮았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아이들의 눈빛 어딘가에서 그는 과거의 자신을 보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세상에 홀로 내던져져 오직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했던 외롭고 고독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그는 고개를 흔들어 잡념을 떨쳐냈다. 감상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었다. 이 아이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 제거해야 할 위협일 뿐이다. 그는 결코 이 정체불명의 아이들 때문에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었다. 그는 차가운 결심을 다지며 아이들을 향해 입을 열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그의 선언은 아버지의 보호가 아닌 감시자의 냉혹한 통보처럼 들렸다. 강지훈의 저택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차가운 기계 부품들로 정교하게 조립된 거대한 상자 같았다. 모든 가구는 정확한 각도로 배치되어 있었고 대리석 바닥은 먼지 한 톨 없이 빛났으며 공기 중에는 인공적인 방향제 냄새만이 희미하게 떠다녔다. 이곳은 집이 아니라 강지훈이라는 인간의 완벽주의와 통제욕이 빚어낸 하나의 작품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 작품 위에 네 개의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던져졌다. 아이들은 응접실 한가운데에 서서 마치 박물관에 온 관람객처럼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그들의 작은 발이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의 복잡한 문양을 밟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지훈의 냉정한 선언에도 아이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결과나 감시 같은 단어보다 눈앞에 펼쳐진 거대하고 신기한 공간이 더 중요해 보였다. 잠시 동안의 정적이 흘렀다. 지훈은 소파에 앉아 팔짱을 낀 채 이 침입자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그의 인생 계획표에 아이 돌보기라는 항목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 그는 이 상황을 마치 적대적 인수합병을 다루듯 감정을 배제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고 싶었다. 하지만 상대는 논리가 통하지 않는 4명의 어린아이였다. 고요함을 깬 것은 가장 대담해 보였던 아이, 스스로를 하늘이라 소개한 아이였다. 아저씨, 근데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엄청 넓다. 축구해도 되겠다. 하늘이의 외침에 다른 아이들도 동조하며 환호성을 질렀다. 겁을 먹은 듯 보였던 바람이라는 아이마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의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의 집에서 축구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끔찍한 일이었다. 여기는 너희 집이 아니다. 그리고 조용히 해. 지훈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의 경고를 금방 잊어버린 듯 했다. 호기심 많은 구름이라는 아이가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에 다가가 손가락으로 캔버스를 꾹 눌러보았다.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작품이었다. 지훈은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뻔했다. 그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할 무렵 저택의 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평생을 귀족 가문에서 일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을 잃지 않았던 노련한 집사였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혹감이 역력했다. 주인님, 저녁 식사는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의 질문은 단순히 메뉴를 묻는 것이 아니었다. 이 정체불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구하는 것이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이들을 굶길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아이들이 먹을 만한 걸로 준비해. 그가 내뱉은 지시는 너무나도 모호했다. 그 자신이
아이들이 무엇을 먹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이다. 집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주방장에게 무언가 지시하기 위해 물러났다. 그 사이 아이들은 이미 응접실을 벗어나 저택 탐험을 시작하고 있었다. 아이들은 복도를 따라 뛰어가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수십 년간 정적만이 감돌던 저택의 벽에 부딪혀 어색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은 머리가 지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그는 사용인들에게 아이들을 감시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이들은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어른들의 손을 요리조리 빠져나가며 온 집안을 헤집고 다녔다. 잠시 후 주방장이 최고급 한우와 유기농 채소로 만든 영양 만점의 어린이 정식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근사하게 차려진 식탁 앞에서 고개를 저었다. 이거 맛없어 보여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하늘이가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다른 아이들도 일제히 짜장면, 짜장면을 외치기 시작했다. 지훈의 저택 주방에는 짜장면 같은 배달 음식을 만들 재료가 있을 리 만무했다. 결국 그날 저녁 강지훈의 최고급 식탁 위에는 긴급하게 공수해온 짜장면 그릇 4개가 놓였다. 아이들은 얼굴과 옷에 소스를 잔뜩 묻혀가며 허겁지겁 면을 먹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훈의 심기는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그의 완벽한 공간이, 그의 엄격한 규칙이 이 작은 침입자들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아이들은 금세 에너지를 회복하고 다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문제는 잠자리였다. 집사는 아이들을 위해 최고급 침구가 깔린 손님방들을 준비했다. 하지만 아이들은 혼자 자는 것을 무서워했다. 4명 모두 한 방에서 자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심지어는 불을 끄면 귀신이 나온다며 울음을 터뜨리기까지 했다. 결국 거대한 손님방 하나에 매트리스를 모두 끌어모아 4아이가 함께 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 소동이 겨우 잦아들고 아이들이 잠든 후에야 지우는 자신의 서재로 돌아와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서재는 그의 유일한 안식처이자 요새였다. 그는 위스키를 한 잔 따라 단숨에 들이켰다. 불타는 듯한 액체가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들끓는 속을 겨우 진정시켰다. 그는 모니터에 떠 있는 수많은 뉴스 기사들을 바라보았다. 은성그룹 강지훈 총수, 숨겨둔 4쌍둥이 아들 의혹, 재벌가의 충격적인 비밀, 아이들의 생모는 누구? 그의 지시로 언론 통제가 시작되었지만 이미 퍼져나간 소문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회사의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폭락하고 있었고 이사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며 아우성이었다. 윤서연 비서로부터 온 보고서에는 DNA 검사 절차가 시작되었으며 아이들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단서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지훈은 의자에 몸을 깊숙이 묻고 눈을 감았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그가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무력감이 온몸을 짓눌렀다. 그는 언제나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변수를 통제하며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그 어떤 논리나 공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존재였다. 그들은 그의 인생에 떨어진 거대한 운석과도 같았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꺼냈다. 앨범에는 그의 유년 시절 사진이 몇 장 들어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차가운 저택에서 외롭게 자랐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는 사진 속 무표정한 소년의 얼굴과 오늘 낮에 보았던 4아이의 얼굴을 겹쳐보았다.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외모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그 눈빛까지도. 그 순간
그의 강철 같던 마음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저 아이들이 정말 자신의 아이라면 누군가의 음모로 태어난 존재라 할지라도 그들의 몸에는 자신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다. 저 아이들은 그저 자신의 성공을 시기한 누군가가 던져놓은 골칫덩어리일 뿐이다. 밤이 깊었지만 지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위스키를 몇 잔이나 더 마셨지만 정신은 오히려 더 또렷해졌다. 그는 서재를 나와 조용히 복도를 걸었다. 발소리를 죽인 채 아이들이 잠들어 있는 손님방 문을 아주 살짝 열었다. 어두운 방 안에는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네 개의 작은 몸이 서로에게 기대어 옹기종기 잠들어 있었다. 그 평화로운 모습은 낮 동안의 소란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게 했다. 잠든 아이들의 얼굴은 그저 천사 같았다. 그때 아이들 중 하나가 잠꼬대를 하며 뒤척였다. 엄마, 그 작은 목소리는 비수처럼 날아와 지훈의 심장에 밝혔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아이의 몸에서 이불이 흘러내려 맨 어깨가 드러나 있었다. 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이성은 당장 이곳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는 금물이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이성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들어가 흘러내린 이불을 아이의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다. 그의 손끝에 아이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의 차가운 저택에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따스함이었다. 그는 서둘러 방에서 빠져나왔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그는 자신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런 불필요한 행동을 한 것일까? 그는 복도 끝에 있는 거대한 창문 앞에 섰다. 창밖으로 새벽의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밤새 그를 괴롭혔던 혼란은 여전했지만 그 안에 아주 미세한 변화가 생겨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아이들을 단순히 처리해야 할 문제로만 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아이들의 존재는 그의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위기인 동시에 그가 한 번도 마주해 본 적 없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강지훈, 너는 누구인가?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이 아이들 앞에서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우는 결심했다. 숨거나 피하는 것은 그의 방식이 아니었다. 이 문제의 정면으로 부딪혀야만 했다. 아이들의 정체를 밝혀내고 이 모든 일을 꾸민 배우를 찾아내어 자신의 손으로 이 지독한 혼란을 끝내야만 했다. 그의 눈빛이 다시 예전의 냉철하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 빛의 가장 깊은 곳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아주 작은 온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새벽의 차가운 빛이 서재의 창을 넘어 강지훈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그는 밤을 꼬박 새웠지만 피곤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그의 눈은 밤사이 더욱 예리하게 벼려진 칼날처럼 번뜩였다. 혼돈의 밤이 지나고 반격의 시간이 온 것이다. 그는 수화기를 들어 단 하나의 번호를 눌렀다. 호추름이 2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다. 나다. 지금 즉시 내 서재로 와.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담지 않은 채 필요한 정보만을 전달했다. 전화기 너머의 인물은 은성그룹의 보안을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지훈이 가장 신뢰하는 그림자 부대의 수장인 박 실장이었다. 그는 지훈의 말이라면 그것이 불가능한 임무일지라도 반드시 완수해내는 인물이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육중한 서재의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박 실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지훈의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다. 지훈은 거두절미하고 본론으로 들어갔다. 어제 로비에 나타난 아이들, 그 아이들의 출처와 배후를 조사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과 인력을 사용해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는다. 그의 명령은 단호했다. 박 실장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다.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지훈은 이미 머릿속으로 모든 계획을 세워둔 상태였다. 세 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진행한다. 첫째, 아이들이 어떻게 본사 건물에 들어왔는지 역추적해 CCTV, 주변 차량, 모든 것을 이잡듯 뒤져서 아이들을 데려온 자를 찾아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둘째, 은성그룹의 주가 하락으로 이득을 보는 모든 세력을 분석해 공매도 세력, 경쟁사, 사소한 움직임 하나까지 전부 보고해. 이것은 단순한 개인 스캔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셋째, 내 과거를 전부 다시 훑어봐. 지난 10년간 내가 만났던 모든 여자, 스쳐 지나간 인연까지 전부 내가 놓친 것이 있을 수도 있어. 마지막 지시는 그에게도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니었지만 그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만 했다. 박 실장은 지훈의 지시를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기며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박 실장이 서재를 나가자 다시 혼자 남은 지훈은 텅 빈 저택에 울리는 정적을 느꼈다. 하지만 어제의 정적과는 무언가 달랐다. 이제 저택 어딘가에는 그의 평온을 깨뜨리는 네 개의 작은 생명체가 잠들어 있었다. 그는 애써 그 존재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들의 존재감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다. 마치 그의 인생에 깊이 밝힌 가시처럼. 한편 서울의 또 다른 마천루, 은성그룹의 타워를 비웃듯 마주보고 서 있는 태아그룹의 회장실에서는 한 남자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최민석, 강지훈을 향한 병적인 증오와 질투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였다. 화면을 가득 채운 강지훈의 곤혹스러운 얼굴과 그를 둘러싼 네 아이의 사진을 보며 그는 쾌재를 불렀다. 꼴 좋군, 강지훈, 내 놈이 쌓아 올린 완벽한 성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이야. 그는 옆에 서 있는 비서에게 와인잔을 내밀었다. 아침이었지만 축배를 들기에 이보다 더 좋은 순간은 없었다. 비서는 익숙하게 최고급 와인을 따랐다. 회장님의 계획대로입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술렁이고 있습니다. 은성그룹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겁니다. 최민석은 와인잔을 가볍게 흔들며 향을 음미했다.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 아이들은 내 최고의 걸작품이야. 강지훈의 발목에 채워진 가장 아름다운 족쇄지. 그의 눈빛은 탐욕과 광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오랫동안 강지훈의 그늘에 가려져 살았다. 언제나 이인자였고 사람들은 늘 자신과 강지훈을 비교했다. 그 지긋지긋한 열등감을 끝낼 기회가 드디어 온 것이다. 그는 단순히 강지훈을 끌어내리는 것에서 만족할 수 없었다. 그는 강지훈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존심을 산산조각 내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에 걸쳐 이 끔찍하고도 정교한 계획을 준비했다. 강지훈의 유전자를 훔쳐 그의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그 존재를 가장 극적인 순간에 그의 세상에 던져넣는 것. 강지훈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이번에는 절대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제 손으로 제 무덤을 파게 될 테니. 최민석은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은성그룹의 타워를 향해
와인잔을 들어 보였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가득했다. 그는 이미 이 게임의 승자가 자신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다시 지훈의 저택, 아침이 되자 아이들은 언제 잤냐는 듯 활기차게 깨어났다. 사용인들은 아이들을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혔지만 그 과정은 거의 전쟁과도 같았다. 조용한 아침 식사를 원했던 지훈의 바람은 산산조각 났다. 아이들은 식탁에서 떠들고 장난치며 음식을 가지고 싸우기도 했다. 그의 엄격한 식사 예절은 아이들 앞에서 무용지물이었다. 그때 말없이 포크질만 하던 바다가 조용히 지훈을 올려다보았다. 내 아이 중 가장 조용하고 생각이 깊어 보이는 아이였다. 아저씨. 지훈은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았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하지만 명확하게 물었다.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빠예요? 그 질문은 식탁의 모든 소음을 잠재웠다. 다른 새 아이도 장난을 멈추고 지훈의 대답을 기다렸다. 지훈은 순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그 맑은 눈동자 속에는 순수한 궁금증과 작은 기대감이 담겨 있었다. 그는 차갑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어젯밤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던 순간의 감촉이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이던 외로운 모습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그는 대답 대신 다른 질문을 던졌다. 너희를 여기로 보낸 여자는 너희 엄마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지? 그는 최대한 감정을 배제하고 사무적인 셔로 물었다. 아이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하늘이가 대표로 대답했다. 엄마는 항상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랑 많이 놀아주지는 않았어요. 그냥 아빠를 찾아가면 행복해질 거라고만 했어요. 아이들의 대답은 실마리가 되기에는 너무나도 단편적이었다. 하얀 옷을 입은 여자라는 단서만으로는 수많은 가능성 중 어느 것도 특정할 수 없었다. 지훈은 더 이상 질문을 이어가지 않았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곧바로 서재로 돌아가 박 실장의 보고를 기다렸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고 그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다.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침내 박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지훈의 서재로 들어와 굳은 표정으로 보고를 시작했다. 아이들의 동선을 역추적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아이들을 데려온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대포차였고 본사 근처 CCTV는 교묘하게 사각지대만 이용했습니다. 상대는 전문가입니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지훈은 실망하지 않았다. 주가 조작 세력은? 박 실장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몇몇 의심스러운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특히 태하그룹의 자회사 몇 군데에서 평소와 다른 대규모 자금 흐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태하그룹, 최민석, 지훈의 머릿속에 그 이름이 떠올랐다. 오랜 라이벌이자 언제나 비열한 방법으로 자신의 뒤를 쫓던 남자. 가능성은 충분했다. 하지만 심증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마지막 보고가 남았다. 지훈의 과거에 대한 조사였다. 박 실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총수님의 과거 행적에서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5년 전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던 병원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견되었습니다. 박 실장이 내민 자료에는 지훈이 VIP 건강검진을 받았던 대학병원의 기록이 담겨 있었다. 당시 혈액을 포함한 몇 가지 샘플을 채취했는데 기록상으로는 모두 정상적으로 폐기된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당시 샘플 관리를 맡았던 연구원 한 명이 검진 직후 갑자기 병원을 그만두고 해외로 이민을 갔습니다.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게 다인가?
박 실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연구원이 이직한 곳을 추적해 봤습니다. 그는 해외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은 폐업한 한 개인 병원에 잠시 근무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이제는 낡고 빛바랜 간판 사진과 함께 병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미래원 산부인과 미래원 메라윤. 미래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진 그 이름이 지금 이 순간 지훈에게는 더없이 불길하고 섬뜩하게 다가왔다. 과거의 작은 균열, 잊고 있었던 건강검진 기록 속에서 마침내 실마리가 될 만한 첫 번째 조각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아직은 그 조각이 어떤 그림을 완성할지 알 수 없었지만 지훈은 직감했다. 이 이름 모를 폐업한 병원 안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든 이 모든 사건에 끔찍한 진실이 잠들어 있다는 것을.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다. 강지훈의 저택에서 보낸 며칠은 그가 평생 살아온 수십 년보다 더 길고 혼란스러웠다. 박 실장의 비밀 조사가 미래원 산부인과라는 희미한 실마리를 향해 진행되는 동안 지훈은 자신의 집을 점령한 4명의 작은 침략자들과의 원치 않는 동거를 견뎌내야만 했다. 그의 삶은 더 이상 예측 가능한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행성이 아니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4개의 작은 혜성이 그의 궤도 안으로 난입해 모든 것을 뒤죽박죽으로 만들고 있었다. 그의 아침은 더 이상 고요한 정막 속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와 국제 경제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대신 동이 트자마자 복도를 울리는 요란한 발소리와 아이들의 시끄러운 웃음소리, 그리고 배고파요를 외치는 고함 소리가 그의 알람이 되었다. 그는 자신이 CEO인지 보모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처음에 그는 이 혼돈을 관리하려고 시도했다. 그는 마치 신규 프로젝트를 기획하듯 아이들을 위한 완벽한 일과표를 작성했다. 아침 7시 기상, 7시 30분 아침 식사, 8시부터 10시까지는 교육용 영상 시청, 그 후 1시간의 야외 활동, 모든 것이 분 단위로 정교하게 짜여 있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첫날 아침부터 처참하게 실패했다. 아이들은 그의 일과표를 그저 벽에 붙은 이상한 그림 정도로 취급했다. 하늘이는 교육 영상이 재미없다며 거실 소파에서 방방 뛰었고, 구름이는 야외 활동 시간에 정원의 값비싼 분재 하나를 부러뜨렸다. 바람이는 낯선 음식에 입맛이 없다며 울음을 터뜨렸고, 바다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 조용히 지훈을 관찰할 뿐이었다. 지훈은 자신이 월스트리트의 상어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4명의 아이를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내 아이가 단순히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각자는 뚜렷한 개성과 성격을 가진 독립적인 인격체였다. 리더격인 하늘이는 당돌하고 겁이 없었다. 그는 지훈의 차가운 눈빛에도 주눅들지 않고 종종 아저씨는 왜 맨날 화난 얼굴이에요? 같은 직설적인 질문을 던져 그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둘째인 바람이는 감수성이 풍부하고 겁이 많았다. 작은 소리에도 쉽게 놀랐고 밤에는 엄마를 찾으며 훌쩍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누구보다 다정해서 사용인이 실수로 접시를 깨뜨렸을 때 가장 먼저 달려가 괜찮냐고 물어보는 아이였다. 그의 여린 마음은 지훈의 차가운 세계와 가장 이질적인 것이었다. 셋째 구름이는 호기심의 화신이었다. 그의 손에 닿는 모든 것은 탐구의 대상이 되었고 그 결과는 종종 파괴로 이어졌다. 그는 지훈의 서재에 몰래 들어가 값비싼 만년필을 분해해 놓기도 하고 자동 커튼 시스템을 하루 종일 올렸다 내렸다 하며
놀기도 했다. 그의 왕성한 호기심은 저택의 사용인들을 항상 긴장 상태로 몰아넣었다. 마지막으로 바다, 그는 가장 알 수 없는 아이였다. 그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 깊은 눈으로 모든 것을 관찰했다. 그는 종종 방구석에 조용히 앉아 책을 보거나 혹은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지우는 자신을 향한 바다의 시선을 자주 느낄 수 있었다. 그 시선은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워서 지우는 마치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까지 들여다보이는 듯한 불편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지우는 여전히 아이들과 거리를 두었다. 그는 아이들을 처리해야 할 문제의 일부로 여겼고 DNA 검사 결과가 나오고 배우가 밝혀지면 이 모든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거나 함께 놀아주는 일은 상상조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철저한 방어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주 조금씩 그의 일상 속으로 그리고 그의 감정 속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변화의 시작은 어느 늦은 밤에 찾아왔다. 그날도 지우는 서재에서 복잡한 서류와 씨름하고 있었다. 한창 집중하고 있는데 서재 밖에서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짜증스럽게 미간을 찌푸렸다. 또 무슨 소란인가 싶어 방문을 열자 복도에 바람이가 웅크리고 앉아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냐? 지훈의 목소리는 의도치 않게 차갑게 나갔다. 바람이는 그의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무서운 꿈 꿨어요. 괴물이 나를 잡으러 왔어요. 아이는 더듬거리며 말했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지훈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평소에 그라면 사용인을 불러 아이를 방으로 데려가라고 지시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공포에 질려 떠는 그 작은 모습에서 그는 아주 오래전 잊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악몽을 꾸고 깨어났을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텅 빈 방에서 홀로 공포를 삼켜야 했던 어린 시절의 자신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다. 그리고는 어색하게 손을 들어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였다. 그의 투박한 손길에 아이의 울음이 조금씩 잦아들었다. 괴물은 없다. 그건 그냥 꿈이야. 그가 내뱉은 위로는 교과서처럼 딱딱했지만 아이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바람이는 그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이의 작은 몸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와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연약한 무게감. 그것은 그가 평생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소한 감각이었다. 그는 아이를 밀어내지도 더 안아주지도 못한 채 그저 가만히 있었다. 잠시 후 아이는 그의 품에서 색색거리며 잠이 들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는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방을 나오려던 순간 그는 문틈으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또 다른 시선을 발견했다. 바다였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방금 전의 모든 광경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당신도 그렇게 따뜻한 면이 있었네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지훈은 서둘러 시선을 피하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서재에 돌아온 후에도 그는 한동안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손에는 아이의 등을 토닥여주던 감촉이 품에는 아이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이 아이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기 위해 나타난 재앙 덩어리들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왜 자신은 그 아이에게서 연민을 느끼고 심지어는 보호해주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된 것일까? 그날 이후 지훈의 태도에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다. 그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무뚝뚝하고 차가웠지만 이전처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식사 시간에 아이들이 음식을 골고루 먹는지 흘깃 쳐다보았고, 구름이가 위험한 물건에 다가가면 자신도 모르게 안 돼 라고 소리쳤다. 하늘이가 정원에서 넘어져 무릎이 까졌을 때 그는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아이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감정은 부정과 혼란의 연속이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불필요한 감정 소모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면서도 아이들을 향한 신경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는 없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이상 소음으로만 들리지 않았고, 아이들의 존재가 그의 텅 빈 저택을 채우는 온기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는 이 낯선 감정들이 두려웠다. 이 감정들이 자신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신을 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서재 창문 너머로 정원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무심코 내려다보고 있었다. 네 아이는 서로를 쫓아다니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그 순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윤서연 비서였다. 총수님, DNA 검사 예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물었다. 결과는? 수화기 너머로 윤서연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일치율 99.99%입니다. 유전학적으로는 총수님의 친자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훈의 세상이 잠시 멈췄다. 그는 창밖의 아이들을 다시 바라보았다. 더 이상 그들은 정체불명의 침입자가 아니었다. 유전적으로 자신과 연결된 존재,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아이들이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새로운 무언가가 단단하게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바로 책임감이라는 이름의 거부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DNA 검사 결과는 강지훈의 머릿속에 터진 또 하나의 폭탄이었다. 99.99%. 그 차가운 숫자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과학적 사실을 그의 면전에 던져놓았다. 아이들은 그의 친자식이었다. 비록 그 과정이 비정상적이고 누군가의 악의적인 계획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유전학적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단순히 신원 미상 아동의 임시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는 졸지에 내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버린 것이다. 서재의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원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에는 그저 소음으로만 여겨졌던 그 소리가 이제는 그의 심장을 미세하게 뒤흔드는 파동처럼 느껴졌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자신의 복제인간이자 아들인 이 존재들을 그의 인생에서 어떤 위치에 놓아야 하는가?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방정식으로 가득 찼지만 그 어떤 해답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가 심리적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그의 적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공격을 개시하고 있었다. 태아그룹의 회장실, 최민석은 비서가 보고하는 내용을 들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계획대로 언론과 증권가에 소스를 풀었습니다. 강지훈의 문란한 사생활과 숨겨진 아이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들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최민석은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다. 좋아, 이제 기름을 부을 차례지. 우리가 매수해둔 애널리스트와 펀드 매니저들에게 신호를 보내. 은성그룹의 오너 리스크를 최대한 부각시키라고. 총수가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인물이라는 인식을 시장에 심어줘야 해.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즐거움이 가득했다. 그는 강지훈이 개인적인 스캔들로 허우적거리는 동안 그의 제국인 은성그룹의 심장을 찌를 생각이었다. 공격은 즉각적이고 효과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경제신문의 일면은 강지훈의 스캔들로 도배되었다. 확인되지 않은 온갖 추측성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강지훈이 수많은 여자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야기부터 아이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둘러싼 악의적인 소문까지 대중은 재벌 총수의 비밀스러운 사생활에 열광했고 여론은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진짜 위기는 주식시장에서 시작되었다. 개장과 동시에 은성그룹의 주가는 곤두박질 쳤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앞다투어 주식을 팔아치웠고 기관들도 매도 대열에 합류했다. 오너리스크라는 유령이 시장을 뒤덮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는 하룻밤 사이에 얼어붙었다. 은성그룹이 수십 년간 쌓아온 견고한 성벽에 선명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강지훈은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본사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세상은 어제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본사 앞에는 수백 명의 기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일부 시민단체는 비윤리적 경영인 강지훈은 물러나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그가 차에서 내리자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와 질문들이 그를 향해 폭포처럼 쏟아졌다. 총수님, 사생활 논란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어머니는 정말 여러 명입니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는 모든 질문을 무시한 채 냉정한 표정으로 건물 안으로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가십이 아니었다. 자신과 은성그룹 전체를 겨냥한 치밀하게 계획된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자가 누구인지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최민석, 그 비열하고 끈질긴 하이에나 같은 놈. 회의실의 분위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평소 지훈의 카리스마에 눌려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던 이사들은 오늘만큼은 불만과 불안이 가득한 얼굴로 그를 쳐다보고 있었다. 한 원로 이사가 조심스럽게 하지만 단호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총수, 이번 사태는 그룹의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주주들의 신뢰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겁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수습해야 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저마다 한마디씩 거들었다. 그들의 말은 표면적으로는 그룹을 걱정하는 듯했지만 그 속에는 이번 기회에 지훈의 절대적인 권력을 흔들어 보려는 야심이 숨겨져 있었다. 지훈은 말없이 그들의 발언을 모두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냉철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모든 사람의 발언이 끝나자 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눈빛은 회의실의 모든 사람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다. 여러분들의 우려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내부에서 서로를 비난하며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장악했다. 이것은 외부의 적에 의한 명백한 공격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공격에 정면으로 맞서 싸울 생각입니다. 그는 이어서 말했다. 주가 방어를 위해 즉시 자사주 매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모든 언론과 개인에 대해 그룹 법무팀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의 선언은 단호했다. 그는 이 위기 앞에서 물러서거나 타협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그는 이 전쟁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회의가 끝나고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온 그는 윤서연 비서를 불렀다. 그녀는 초췌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다.
태아그룹의 최근 자금 흐름과 주식 거래 내역을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해 분명히 꼬리가 잡힐 거야. 그리고 박 실장에게는 미래원 산부인과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다시 한번 샅샅이 뒤지라고 전해. 최민석과의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해. 그의 지시는 폭풍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선장의 명령처럼 명확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적인 혼란을 일단 옆으로 밀어두었다. 지금은 내 아이의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거대한 제국의 총수로서 싸워야 할 때였다. 그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했다. 자신의 명예와 그룹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아들이 되어버린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그날 밤 지훈은 늦게서야 저택으로 돌아왔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사용인에게 묻자 아이들은 이미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하려다가 무언가에 이끌린 듯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이 있는 2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이들이 함께 잠들어 있는 방문을 조용히 열었다. 어둠 속에서 4개의 작은 그림자가 서로에게 기대어 잠들어 있었다. 세상의 모든 폭풍과 악의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평화로운 섬과도 같은 모습이었다. 지우는 한참 동안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오늘 하루 그는 세상의 모든 화살을 맞았다. 사람들은 그를 비난하고 그의 도덕성을 의심했으며 그의 자리를 위협했다. 하지만 이 아이들은, 이 작은 존재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이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자신을 향한 공격의 핵심이었지만 역설적으로 이 아이들의 존재가 그에게 싸워야 할 가장 강력한 이유를 주고 있었다. 그는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감정을 느꼈다. 보호, 본능.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아이들의 평화를 지켜주고 싶다는 강렬한 욕망. 아이들은 그의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이제 그의 가장 큰 강점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신의 서재로 돌아왔다. 서재의 책상에 앉은 그는 태아그룹의 빌딩이 보이는 창밖을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서려 있었다. 최민석, 네가 시작한 전쟁이다. 하지만 끝내는 건 내가 될 것이다. 넌 네가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어. 그의 마음속 다짐은 소리 없는 선전포고였다. 이제 게임의 판은 바뀌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경영권 다툼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전면전의 시작이었다. 강지훈의 반격은 빠르고 조직적이었다. 은성그룹의 법무팀은 밤낮 없이 움직이며 악의적인 기사를 쏟아낸 언론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자사주 매입은 폭락하던 주가를 간신히 방어해냈다. 하지만 이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했다. 보이지 않는 적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의 중심을 파괴하지 않는 한, 이 소모적인 싸움은 끝없이 이어질 터였다. 그 중심에는 미래원 산부인과라는, 이제는 지도에서도 사라진 낡은 병원이 있었다. 박 실장의 팀은 유령과도 같은 병원의 흔적을 쫓고 있었다. 병원은 3년 전 갑작스럽게 폐업했고 관련된 모든 서류 기록은 의도적으로 파기된 것처럼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병원장이었던 의사는 폐업 직후 가족과 함께 해외로 이민을 간 뒤 종적을 감췄다.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나 직원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 마치 거대한 손이 이 병원과 관련된 모든 흔적을 세상에서 지워버린 것 같았다. 상대가 너무 치밀합니다. 단순한 폐업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증거를 인멸한 겁니다. 박 실장의 보고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었다. 세상에 완벽한 범죄는 없다.
아무리 깨끗하게 지웠더라도 어딘가에는 지워지지 않은 얼룩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그 작은 얼룩 하나를 찾아내 그의 동료의 팀은 수사망을 더욱 좁혀나갔다. 그들은 병원 자체를 파는 대신 그 병원과 연결된 주변의 모든 것을 훑기 시작했다. 의료 폐기물 처리 업체, 제약회사 영업사원, 심지어 병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던 작은 업체까지 수백, 수천 개의 무의미해 보이는 정보의 파편들 속에서 마침내 그들이 찾던 얼룩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기록이었다. 미래원 산부인과에 고가의 연구 장비를 납품하고 유지, 보수를 담당했던 한 작은 의료기기 업체의 직원의 진술이었다. 그는 당시 병원 규모에 맞지 않는 최첨단 생명공학 장비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고 했다. 그리고 그 장비들을 주로 다루던 사람이 병원장이 아닌 외부에서 초빙된 신박사라는 나이든 연구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다. 신박사, 그 이름은 공식적인 병원 직원 명단 어디에도 없었다. 그는 유령처럼 존재하며 병원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비밀스러운 연구를 진행했던 것이다. 박 실장의 팀은 즉시 신박사의 신원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내 생명공학계에서 촉망받던 학자였으나 몇 년 전 학계의 비윤리적 연구 관행을 비판하며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자취를 감춘 인물이었다. 추적은 쉽지 않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다. 며칠간의 끈질긴 잠복과 탐문 끝에 팀은 그가 경기도 외곽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칩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강지훈은 보고를 받자마자 직접 그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이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쥔 인물과의 대면은 다른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일이었다. 다음 날 그는 최소한의 경호 인원만을 대동한 채 신 박사가 살고 있는 낡은 시골집을 찾았다. 인기척의 문을 열고 나온 노인은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듯 깡마르고 주름진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낯선 이들의 등장에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다. 누구신데 여기까지 찾아오셨소? 그의 목소리는 불안감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신 박사님 되십니까? 저는 은성그룹의 강지훈이라고 합니다. 지훈이 자신을 밝히자 노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의 눈동자가 공포로 격렬하게 흔들렸다. 그는 마치 지훈의 등 뒤에서 죽음의 그림자라도 본 것처럼 다급하게 문을 닫으려고 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돌아가시오. 하지만 지훈은 그가 문을 닫기 전에 발을 문틈으로 밀어 넣었다. 그는 힘으로 문을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섰다. 박사님, 저는 박사님을 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을 뿐입니다. 5년 전 미래원 산부인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위압감이 서려 있었다. 신 박사는 뒷걸음질 치며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소. 제발, 제발 나를 내버려 두시오. 그들의 힘을 당신은 상상도 못해. 그들은 악마야. 그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지훈은 그가 무언가 거대한 세력에 의해 협박당하고 있으며 오랫동안 공포 속에서 살아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위험만으로는 그의 입을 열 수 없었다. 지훈은 전략을 바꾸었다. 그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노인에게 보여주었다. 그 사진 속에는 자신의 저택 정원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네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들입니다. 박사님께서 만들어낸 생명들이죠. 이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의 비난과 호기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만 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진심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냉혹한 CEO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려는 한 명의 아버지였다. 신 박사의 흔들리던 눈동자가 사진 속 아이들의 얼굴에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의 거친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오랜 세월 죄책감에 짓눌려왔던 그의 양심이 마침내 고개를 드는 순간이었다. 노인은 힘없이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는 마른 세수를 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마침내 수년간 그를 올가매던 비밀의 무게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그 내용은 지훈의 예상을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그 아이들은 당신의 아들이 아니오. 신 박사의 첫마디에 지훈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신의 유전자를 그대로 복제한 복제 인간들이요. 복제 인간. 그 비현실적인 단어가 지훈의 머리를 강타했다. 신 박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5년 전 태하그룹의 최민석 회장이 비밀리에 나를 찾아왔소. 그는 막대한 자금 지원을 약속하며 인간 복제 프로젝트를 제안했지. 그의 목표는 단 하나, 바로 당신, 강지훈의 완벽한 복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 신 박사의 증언은 한 편의 끔찍한 소설과도 같았다. 최민석은 지훈이 건강검진을 받을 때 병원 연구원을 매수하여 그의 DNA 샘플을 훔쳤고 그것을 이용해 미래원 산부인과 깊숙한 곳에 비밀 실험실을 차렸던 것이다. 나는 처음에는 거절했소. 그것은 신의 영역을 침범하는 짓이었으니까. 하지만 그는 내 가족을 위협했고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그는 수많은 실패 끝에 4명의 수정란을 배양하는 데 성공했고 대리모를 통해 아이들을 출산시켰다고 고백했다. 아이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외부와 철저히 격리된 시설에서 길러졌고 이번 스캔들을 위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었다. 지훈은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것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온몸이 차가운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간의 암투나 개인적인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짓밟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였다. 최민석은 단순히 그를 무너뜨리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신을 흉내내며 생명을 자신의 더러운 욕망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네 아이들. 그 아이들은 더 이상 스캔들의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 끔찍한 실험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었다. 자신과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지만 부모의 사랑 속에서 정상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차가운 실험실에서 누군가의 악의에 의해 제조된 존재들이었다. 그 사실이 지훈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사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신 박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진실을 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나머지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를 파괴해야 할지 명확하게 알았다. 이것은 더 이상 전쟁이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내릴 집행관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신 박사의 시골집을 떠나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지훈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의 침묵은 평소의 과묵함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것은 폭발 직전의 화산이 품고 있는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맹렬하고도 고요한 분노였다. 창밖의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의 시선은 그 어느 것에도 머물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 최민석의 비열한 미소만이 가득했다. 진실의 무게는 그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자신의 복제인간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최민석의 뒤틀린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진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충격적이었다. 하지만 강지우는 그런 충격에 잠식당할 남자가 아니었다. 분노가 극에 달하자 그의 머리는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지나간 자리에는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전략만이 남았다.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박 실장과 윤서연 비서를 자신의 서재로 호출했다. 두 사람은 지훈의 얼굴에 서린 전례 없는 살기를 보고 숨을 죽였다. 지훈은 그들에게 심 박사에게서 들은 모든 사실을 간결하게 전달했다. 인간 복제, 유전자 도난,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최민석.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두 사람의 얼굴은 경악과 분노로 굳어갔다. 이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닙니다. 윤서연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실장은 주먹을 꽉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당장이라도 태아 그룹으로 쳐들어갈 듯 이글거렸다. 지우는 그들의 반응을 잠시 지켜본 뒤 결론을 내렸다. 이제 수비는 끝났다. 지금부터는 사냥 시간이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는 회의실의 공기를 바꿀 만큼 강력했다. 그는 거대한 스크린에 태아 그룹의 조직도와 최민석의 프로필을 띄웠다. 최민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나는 그놈이 스스로 쌓아 올린 모든 것을 자신의 손으로 무너뜨리게 만들 것이다. 그가 가장 자부하는 오만함과 탐욕을 이용해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할 것이다. 반격의 서막은 그가 영유, 닉교라고 이름 붙인 작전으로 시작되었다. 작전의 목표는 단 하나, 최민석이 설치한 덫을 역이용하여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스스로 증거를 드러내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박 실장에게 첫 번째 임무를 하달했다. 심 박사의 신변을 완벽하게 보호해. 그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최민석을 끌어내릴 마지막 카드다. 최민석이 그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 번째 지시는 윤서연 비서에게 내려졌다. 태아그룹의 내부 정보를 빼내야겠어. 매수, 협박, 어떤 방법을 써도 좋다. 최민석의 비자금 내역, 비밀 프로젝트 지출 내역, 그가 미래원 산부인과의 자금을 댄 모든 흔적을 찾아내. 놈이 아무리 깨끗하게 지웠더라도 돈의 흐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 마지막으로 그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부여했다. 나는 미끼가 될 것이다. 그의 말에 윤서연과 박 실장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최민석은 지금 내가 스캔들에 휘말려 허우적거리고 있다고 믿고 있을 거야. 나는 그의 믿음대로 무너져가는 모습을 연기할 생각이다. 내가 약해 보일수록 그는 더욱 오만해져서 빈틈을 보이게 될 테니까. 작전은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다음 날부터 강지훈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예정된 외부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칩거에 들어갔다. 언론에는 그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다는 소문이 흘러나갔다. 은성그룹의 주가는 다시 한번 폭락했고 이사회에서는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임함까지 거론되기 시작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는 최민석은 승리를 확신했다. 강지훈이 드디어 무너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축배를 들며 자신의 승리를 자축했다. 그의 오만함은 하늘을 찔렀고 그는 강지훈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기 위해 더욱 대담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는 은성그룹의 핵심 기술을 빼돌리고 주요 임원들을 매수하여 그룹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킬 준비를 했다. 하지만 그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 강지훈의 보이지 않는 그물은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다. 윤서연 비서는 천재적인 해커팀을 동원하여 태아그룹의 철통 같은 보안망을 뚫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최민석의 개인 비서가 관리하는 비밀 계좌의 흐름을 포착했고 그 돈의 일부가 수년 전부터 유령 회사를 거쳐 미래원 산부인과의 관계자들에게 흘러 들어간 사실을 입증할 결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했다. 동시에 박 실장의 팀은 미래원 산부인과에서 근무했던 간호사 한 명과 연락이 닿는 데 성공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두려움에 떨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박 실장의 끈질긴 설득과 신변 보호 약속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녀는 당시 병원 지하 비밀 실험실의 존재와 그곳에서 아기들이 비인간적인 환경에서 길러졌다는 사실을 증언했다. 그녀의 증언은 심 박사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 한편 강지우는 무너지는 연기를 계속하면서도 밤에는 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진실을 알게 된 후 그는 더 이상 아이들을 어색해하거나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이들에게서 깊은 연민과 부채감을 느꼈다. 그는 아이들이 최민석의 실험체로서가 아닌 평범한 아이들처럼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처음으로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딱딱한 목소리는 어색했지만 아이들은 그의 무릎에 앉아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는 구름이가 망가뜨린 로봇을 밤새워 고쳐주었고 바람이가 무서운 꿈을 꿀 때마다 그의 곁을 지켜주었다. 하늘이가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는 더 이상 당황하지 않고 희미하게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는 서툴지만 조금씩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아이들과의 시간은 그의 분노를 정화시켜주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아이들의 순수한 웃음은 그에게 이 싸움에서 절대로 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매 순간 각인시켜 주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아이들의 빼앗긴 삶을 되찾아주기 위해 싸우고 있었다. 며칠 후 마침내 모든 증거가 확보되었다. 최민석의 자금 흐름, 내부자들의 증언, 신 박사와 간호사의 진술, 그리고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모든 조각들이 모여 최민석이라는 괴물의 끔찍한 실체를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었다. 이제 그물을 끌어올릴 시간이었다. 지훈은 윤서연에게 지시했다. 최민석이 은성그룹의 임원들을 매수하기 위해 접촉할 만한 장소와 시간을 예측해 그리고 그 자리에 완벽한 무대를 준비해.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주인공이 자신의 죄를 직접 고백하게 만드는 연극의 마지막 막을 올릴 시간이야. 그의 눈은 사냥감을 코너로 몬 사냥꾼처럼 차갑고 잔인한 빛으로 번뜩이고 있었다. 최민석은 아직 자신이 이미 거미줄에 걸린 나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마지막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 필사적으로 날갯짓을 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승리의 정점에서 있었다고 믿었다. 강지우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은성그룹은 끝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이제 그의 계획에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을 차례였다. 그는 강지훈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가장 잔인하고 확실한 한 방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강지훈의 가장 큰 약점이 되어버린 내 아이들을 직접 손에 넣는 것이었다. 그는 아이들을 이용해 강지훈의 항복을 받아내고 그의 모든 것을 빼앗을 생각이었다. 강지훈이 아무리 제왕처럼 굴어도 결국 새끼를 잃은 맹수는 이성을 잃기 마련이지. 최민석은 자신의 비밀 아지트에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의 눈에는 인간적인 감정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탐욕스러운 광기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오늘 밤 강지훈의 저택에 침투해서 아이들을 데려와 저항하는 자는 누구든 처리해. 단 아이들 몸에는
상처 하나 남기지 마. 상품 가치가 떨어지면 곤란하니까. 그 시각 강지우는 다음 날 있을 연극의 마지막 리허설을 위해 박 실장과 비밀 장소에서 최종 계획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는 최민석이 자신의 덫으로 걸어 들어올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만에 하나 있을 변수까지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내일의 결전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자신의 요새라고 믿었던 저택에 드리워진 어둠의 그림자를 미처 감지하지 못했다. 밤이 깊어지자 검은 옷을 입은 괴한들이 소리 없이 강지훈 저택의 높은 담을 넘었다. 그들은 최첨단 보안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파고드는 전문가들이었다. 순식간에 저택의 경비원들은 제압당했고 통신망은 차단되었다. 저택은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 되어버렸다. 아이들은 자신들의 방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영상통화로 아이들에게 내일 아침 일찍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아이들은 아빠와의 약속을 기다리며 잠이 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단잠을 깨운 것은 아빠의 따뜻한 손길이 아니었다. 거칠고 차가운 손이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 작은 몸을 거칠게 들어 올렸다. 가장 먼저 잠에서 깬 것은 바다였다. 그는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낯선 남자들의 검은 실루엣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남자들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아이들을 이불로 감싸 둘러엎고 왔던 길을 되짚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저택에는 쓰러진 사용인들의 신음소리와 깨진 유리 조각만이 남아 방금 전 벌어진 끔찍한 습격을 증언하고 있었다. 몇 시간 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저택으로 돌아온 강지우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그의 완벽했던 성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현관문은 부서져 있었고 집안은 온통 엉망이었다. 그는 심장이 발끝으로 떨어지는 듯한 차가운 공포를 느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2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아이들의 방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는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곰 인형 하나만이 외롭게 떨어져 있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나? 그의 고함 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뒤따라온 박 실장은 참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방심했습니다. 강지우는 평생 단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종류의 공포와 무력감에 휩싸였다. 이것은 회사의 주가가 떨어지거나 계약이 무산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심장이 통째로 뽑혀나가는 듯한 고통이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발신자는 표시 제한 없음. 그는 손을 떨며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최민석의 역겨운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내 선물이 마음에 드나, 강지훈? 내 소중한 새끼들이 지금 내 손에 있어. 아주 귀엽더군. 내 놈의 어릴 적 모습과 똑같이 생겼어. 강지훈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최민석, 내 놈이 감히.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져 나왔다. 최민석은 그의 반응을 즐기듯 말을 이었다. 내일 아침까지 은성그룹의 모든 경영권을 포기하고 네가 저지른 비리를 모두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물론 내가 짜준 각본대로 말이야. 만약 1분이라도 늦거나 다른 꿍꿍이를 꾸민다면 네 아이들이 어떻게 될지는 상상에 맡기지. 최민석은 말을 마친 뒤 아이들의 겁에 질린 울음소리를 들려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강지우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 그의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냉철한 CEO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오직 새끼를 빼앗긴 야수의 원초적인 분노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과
최민석을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다는 충동만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는 강지훈이었다. 절망의 가장 깊은 나락에서도 그는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지로 억눌렀다. 지금 감정에 휘둘리면 모든 것을 잃는다. 그는 박 실장을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곳에는 지옥의 불길보다 더 차갑고 무서운 결의가 서려 있었다. 방금 통화 위치 추적했나? 박 실장은 재빨리 태블릿을 조작했다. 성공했습니다. 인천항 근처의 폐창고입니다. 놈들이 대포폰을 썼지만 우리 쪽 기술팀이 기지국 신호를 역추적했습니다. 지훈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전 병력을 소집해 은성그룹의 모든 보안 인력,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모아 지금부터는 전쟁이다. 그의 명령은 단순한 지시가 아니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최민석은 강지훈의 아이들을 건드림으로써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그는 기업가 강지훈이 아닌 아버지 강지훈을 적으로 돌린 것이다. 지훈은 더 이상 자신의 계획이나 명예, 회사의 미래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남아 있었다. 최민석, 내 놈은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곧 깨닫게 될 것이다. 그는 방탄조끼를 입으며 나직이 읊조렸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잇감을 눈앞에 둔 최상위 포식자의 눈이었다. 이제 자비는 없었다. 오직 처절한 응징만이 있을 뿐이었다. 어둠을 뚫고 수십 대의 검은 차량들이 마치 하나의 거대한 짐승처럼 인천항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다. 새벽이 오기 전 이 지옥 같은 밤의 끝을 낼 생각이었다. 인천항의 새벽 공기는 바다의 짠 내음과 녹슨 쇠 냄새, 그리고 짙은 어둠이 뒤섞여 음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수많은 컨테이너들이 거대한 괴물처럼 웅크리고 있는 항구의 가장 외진 곳, 버려진 7번 창고 주변으로 수십 대의 검은 차량이 소리 없이 모여들었다. 차량에서 내린 남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창고를 완벽하게 포위했다. 그들은 은성그룹의 정예 보안 팀원들로 평범한 경비원들이 아닌 전직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된 강지훈의 그림자 부대였다. 작전의 중심에는 강지훈이 서 있었다. 방탄조끼를 입은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세련된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오직 창고 안을 꿰뚫어 볼 듯 고정되어 있었고 온몸에서는 먹이를 빼앗긴 맹수의 살기가 흘러나왔다. 박 실장이 그의 곁으로 다가와 마지막 보고를 했다. 내부에는 최민석을 포함해 약 15명의 인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2층 사무실에 억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진입로를 확보했습니다. 명령만 내리시면 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머릿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심장은 아이들을 향한 걱정으로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작전 개시를 알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있던 팀원들이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음기를 장착한 총구들이 창고의 모든 출입구를 향했고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내부의 모든 통신망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창고 안 최민석은 의자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강지훈이 자신의 요구에 굴복할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의 부하들이 창고 밖에 이상한 정적의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난 후였다. 창고의 모든 문과 창문이 동시에 폭발하며 섬광탄과 연막탄이 내부를 가득 채웠다. 혼란에 빠진 부하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는 사이 검은 유령들이 연기 속에서 나타나
그들을 소리 없이 제압했다. 단 몇 분 만에 창고 1층의 모든 저항은 완벽하게 진압되었다. 강지훈은 그 모든 과정을 기다리지 않았다. 그는 첫 번째 폭발과 동시에 이미 창고 안으로 돌진해 2층으로 향하는 철제 계단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2층 사무실 문을 박차고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광경과 마주했다. 겁에 질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내 아이의 모습, 그리고 그 아이들의 머리에 차가운 총구를 겨누고 있는 최민석. 최민석의 얼굴은 당황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계획이 어떻게 실패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움직이지 마, 강지훈.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내 놈의 완벽한 복제품들을 모두 이 자리에서 폐기해버리겠어. 최민석이 광기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손에 들린 총이 아이들의 여린 머리를 위협적으로 짓눌렀다. 아이들은 아빠를 발견하고는 울면서 손을 뻗으려 했지만 공포에 질려 몸을 떨기만 했다. 강지훈은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는 두 손을 들어 보이며 자신이 비무장 상태임을 알렸다. 그의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게 최민석을 응시했다. 진정해, 최민석. 네가 원하는 건 내가 아니었나? 아이들은 상관없잖아. 아이들을 풀어줘.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그의 차분한 태도에 최민석은 오히려 더 흥분했다. 닥쳐. 내 놈의 그 거만한 표정이 나를 얼마나 역겹게 하는지 알아? 언제나 모든 걸 가진 놈, 모든 걸 내려다보는 놈. 나는 평생 내 놈의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어. 그는 자신의 오랜 열등감을 광기 어린 독백으로 쏟아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그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었다. 그는 최민석의 불안정한 심리를 이용해야만 했다. 그는 대화를 이어가며 천천히 아주 조금씩 아이들에게서 최민석의 주의를 자신에게로 돌렸다. 그래서 이런 짓을 벌인 건가? 고작 너의 열등감 때문에 이 아이들을, 이 생명들을 만들어내고 도구로 이용한 건가? 넌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군. 지훈의 조롱에 최민석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네가 뭘 알아? 그는 고함을 지르며 총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최민석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찰나의 순간을 지훈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옆에 있던 철제 캐비닛을 발로 걷어찼다. 굉음과 함께 캐비닛이 넘어지면서 최민석의 시선을 단 1초간 빼앗았다. 그 1초는 강지훈에게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그는 야수처럼 몸을 날려 최민석에게 달려들었다. 최민석은 당황하며 총을 쏘았지만 총알은 허공을 갈랐다. 지훈의 육중한 몸이 그를 덮쳤고 두 남자는 바닥을 뒹굴었다. 격렬한 몸싸움 끝에 지훈은 최민석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그의 관자놀이에 겨누었다.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다. 뒤이어 들이닥친 박 실장과 팀원들이 최민석을 결박했다. 지훈은 그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곧바로 아이들에게 달려갔다. 그는 무릎을 꿇고 떨고 있는 내 아이를 한 번에 끌어안았다. 아이들은 그의 품에 안겨 서러운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무서웠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훈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는 아이들의 등을 토닥이며 나직이 속삭였다. 괜찮다. 이제 다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그날 오전 은성그룹 본사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장은 수백 명의 기자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모두가 강지훈 총수가 자신의 스캔들을 인정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단상 위에 선 사람은 강지훈이 아니라 윤서연 비서였다.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지금부터 저희 은성그룹은 태아그룹 최민석 회장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의 진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회견장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다. 화면에는 초췌한 모습의 신 박사가 나타나 인간 복제 실험의 모든 진실을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했다. 이어서 당시 근무했던 간호사의 비밀 인터뷰 영상과 최민석의 비밀 계좌에서 미래원 산부인과로 자금이 흘러들어간 모든 금융 기록이 명백한 증거로 제시되었다. 기자회견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가의 스캔들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광기가 빚어낸 과학기술을 이용한 끔찍한 범죄였다. 기자회견의 마지막 스크린에는 경찰에 연행되는 최민석의 비참한 모습이 생중계되었다. 모든 것을 잃고 넋이 나간 그의 얼굴이 클로즈업되면서 그의 제국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세상에 알렸다. 강지훈은 그 광경을 자신의 저택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켜보고 있었다. 텔레비전 속의 소란과 달리 그의 거실은 평화로웠다. 아이들은 그의 곁에 꼭 붙어 앉아 이제는 공포에서 벗어나 안정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갔다. 기나긴 어둠의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강지훈은 자신을 올려다보는 네 개의 똑같은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들의 존재를 혼란스러워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결심했다. 이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기로, 진짜 가족이 되기로. 최민석의 제국이 무너진 후 세상은 클론게이트라 불리는 희대의 사건으로 한동안 떠들썩했다. 태아그룹은 공중분해되었고 최민석과 그의 공모자들은 반인륜적 범죄 혐의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대중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건의 또 다른 주인공인 강지훈과 내 아이에게로 쏠렸다. 아이들의 존재가 비극적인 실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을 향했던 비난의 화살은 동정과 연민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강지훈은 세상의 소란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았다. 그는 외부의 모든 인터뷰 요청을 거절하고 오직 아이들과 자신의 새로운 삶을 재건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정식 입양하는 것이었다. 서류상으로, 그리고 세상의 모든 법 앞에서 아이들은 더 이상 이름 없는 복제인간이 아닌 강하늘, 강바람, 강구름, 강바다라는 어엿한 이름을 가진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 그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이 아니었다. 집안 곳곳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활기가 넘쳐 흘렀다. 예전에는 먼지 한 톨 없던 것을 바닥에는 이제 알록달록한 장난감들이 흩어져 있었고 미술관처럼 느껴지던 복도 벽에는 아이들이 삐뚤빼뚤하게 그린 가족 그림이 자랑스럽게 걸려 있었다. 주방에서는 매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맛있는 냄새가 풍겨 나왔고 집사조차 근엄한 표정 대신 아이들의 장난에 인자한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다. 강지훈 자신도 변했다. 그는 여전히 은성그룹의 유능한 총수였지만 더 이상 일 중독자는 아니었다. 그는 칼같이 퇴근 시간을 지켰고 주말에는 모든 약속을 비우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윤서연 비서는 가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곤 했다. 감정의 동요를 낭비라고 여겼던 남자가 이제는 아들이 유치원에서 만들어 온 종이 카네이션을 받고 눈시울을 붉히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다. 그는 서툴지만 진심으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워나갔다. 그는 아이들과 함께 공원에 가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소파에 나란히 앉아 만화 영화를 보기도 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네 개의 침대를 하나하나 돌아다니며 아이들의 이마에 굿나잇 키스를 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는 아이들을 통해 난생 처음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기쁨과 한 가족의 가장이 된다는 것에 따뜻한 책임감을 배우고 있었다. 아이들 역시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리더 기질이 있는 하늘이는 유치원에서 친구들을 이끄는 골목대장이 되었고, 감수성이 풍부한 바람이는 그림 그리기에 놀라운 재능을 보였다. 호기심 많은 구름이는 매일 새로운 질문으로 지훈을 곤란하게 만들었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말수가 적던 바다는 이제 지훈의 옆에 조용히 다가와 그의 손을 꼭 잡을 줄 아는 가장 든든한 아들이 되어 주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지훈은 아이들과 함께 넓은 정원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딱딱한 정장을 입고 있지 않았다. 편안한 면바지에 셔츠 차림에 그는 영락없는 평범한 아버지의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잔디밭을 뒹굴며 서로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훈의 입가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때 바다가 조용히 그의 옆으로 다가와 앉았다. 아이는 한참 동안 아빠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나지막이 물었다. 아빠, 지금 행복해요? 그 순수한 질문에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았다. 성공, 부, 명예. 그는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지만 단 한 번도 스스로에게 행복하냐고 물어본 적은 없었다. 그의 삶은 언제나 무언가를 얻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을 뿐 행복을 느낄 여유 같은 것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둘러싼 풍경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햇살, 푸른 잔디, 그리고 자신의 세상 전부가 되어버린 내 아들의 웃음소리. 그는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눈으로 대답을 기다리는 바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아빠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단다. 그의 대답에 아이는 만족한 듯 환하게 웃으며 그의 품에 기댔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하늘이와 바람이 구름이도 나도 안아줘 라고 외치며 달려와 그의 주위로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강지우는 넘어져라 달려오는 네 아들을 두 팔 벌려 힘껏 껴안았다. 그의 품에 안긴 네 개의 작은 온기는 그 어떤 성공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의 텅 빈 마음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었다. 한 남자의 유전자를 훔친 끔찍한 음모는 역설적으로 그에게 세상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이름의 기적이었다. 석양이 물드는 아름다운 정원 위로 5 가족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오랫동안 울려 퍼지고 있었다.